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행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404쪽이고요. 안티노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칸트는 종래의 우주론을 연구하는 동안에 다시 자기의 비판의 근본 명제를 추적해 간다. 즉, 인식은 직관 플러스 사고라는 것이다. 순수 오성 개념들은 감각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경험에만 이바지한다. 이성도 선험적인 뜻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오성 개념을 위해서 보다 훨씬 더한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이성의 이념들은 사고와 사고의 경험적인 인식이 만물 하나로 총괄하는 최고의 종합으로 높여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안티노미에 관한 학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즉 내적인 모순들을 밝혀냄으로써 지난날의 형이상학이 부조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다. 안티노미의 정명제와 반명제. 안티노미란 말은 모순이란 뜻이에요. 모순이죠, 모순. 그리고 태제와 안티태제, 정명제와 반명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심리학의 파랄로기즘 같은 오류 추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들 하나하나는 모순들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형이상학의 바탕 위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제기한 네 가지의 안티노미는 그의 네 가지의 우주론적 이념들과 일치한다. 그는 최고의 이성 원리, 즉 존재를 관찰할 때의 통일성의 관점을 범주의 네 가지 양식에 맞춰서 말했어요. 여기서 판단표 우리 기억하시죠? 12가지 판단표. 양질, 관계, 양상 이 네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현상들 전체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완전성, 주어져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나눌 때의 절대적인 완전성, 현상 전체가 생길 때의 절대적인 완전성, 현상에 있어서 변화하는 존재가 의존할 때의 절대적인 완전성, 이렇게 통일을 위해 이성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눕니다. 결합, 나눌 때, 생길 때, 변화하거나 의존할 때. 자, 처음 두 가지 우주론적 이념들은 수학적 성격을 띠고 있고, 마지막 두 가지 이념들은 동적, 다이나믹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요. 낡은 형이상학은 이성의 선험적 성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성의 선험적 이념들을 초월적인 대상들의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티노미의 명제들이 생긴다. 이제 본격적으로 405쪽 두 번째 문단 안티노미 네 가지가 나와요. 각각의 그 안티노미들, 그 모순들은 명제와 반명제, 태제와 안티테제로 나눠집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 안티노미. 양적인 견지에서 세계를 고찰할 때 생긴다. 자, 이 안티노미의 명제는 세계는 시간 안에서 시작되고 공간적으로도 한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반명제는 세계는 시작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없다. 다르죠. 자, 방금 명제는 세계는 시간 안에서 시작돼. 공간적으로도 한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반명제는 세계는 시작이 없어.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없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한해. 자, 그럼 첫 번째 안티노미를 정리를 하면 세계에 한계가 있다 혹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한계가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 안티노미, 질적 견지에서 세계를 고찰할 때 생긴다. 명제는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짜맞춰진 실체는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순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도처에 실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거나 혹은 단순한 것으로 짜맞춰진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의 반명제는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짜맞춰진 것도 단순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세계의 어느 곳에도 단순한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자, 이 두 번째 안티노미는 세계가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 혹은 단순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냐,
요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티노미는 관계의 관점에서 세계를 고찰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명제. 예, 명제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관계는 세계의 여러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명제는 자유라는 것은 없다.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생겨난다. 이 세 번째 그 안티노미는 자연 법칙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자연 법칙은 다 있는데 자연 법칙에서 자유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자유를 인정하면 이 명제가 되고 자유라는 게 없다. 오로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짜맞춰진 대로 굴러간다. 이러면 반명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안티노미. 양상의 관점에서 세계를 고찰할 때 생긴다. 자, 명제는 세계에는 그 부분으로서나 혹은 그 원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속한다. 자, 필연성에 대한 겁니다. 반명제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세계 안에서도 세계 밖에서도 세계의 원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안티노미는 필연적인 것이 속하면 세계의 뭐 부분이나 원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속하면 명제고 필연적인 거 그런 거 없다. 필연적인 거 없어. 그럼 반명제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네 가지 안티노미 간단하죠? 세계에 한계가 있냐 없냐? 세계가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냐? 세계에 자유가 있냐 없냐? 자연 법칙은 기본으로 까는데 자유가 있냐 없냐?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 속하냐 혹은 필연적인 거 없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가지 안티노미. 근데 이 각각을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이런 것들을 워낙 중요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박을 이제부터 칸트가 할 텐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406쪽의 그 아래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볼 텐데 요걸 인제 진희 님께서 해 주시죠. 제가 위에 했으니까. 근데 이게 네. 개념적으로 정리를 잘 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히시베르거의 논의에서는 칸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방금 이제 앞서서 읽고 왔던 부분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칸트의 이제 모든 저작에서는 이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론으로 넘어가는 원칙론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명제 단위로 이야기를 논의를 하는 이 지점이 이제 원칙론의 부분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성과 이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했던 부분이 이제 충분하진 못했겠죠. 우리가 이제 원전을 충분히 다루지도 못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개념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명제에 따라서 원리 원칙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개념 자체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여기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경험적 가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 어쩔 수 없음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기 철학사라는 이제 개요서를 읽는다는 그런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로 완전히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알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다면 어떤 식의 질문이 가능한지 이 정도 교양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406페이지 두 번째 안티노미론. 그건 뛰어넘고요. 그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바로 아래쪽 문단부터. 예. 유한한 세계냐 무한한 세계냐라고 날개가 달아져 있는 문단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티노미를 간단히 공간적, 시간적인 세계의 안팎으로서의 유한성이나 무한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체계의 공간적, 시간적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철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칸트는 이 문제를 수학적인 문제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세계는 그것이 존재하는 데에 있어서 조건지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원인이 없다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실제하는가,
이것은 세계의 무한성이라고 이해되는 때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것은 차치하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무조건적으로 실제하는가 하는 등의 물음은 하나의 다른 문제, 즉 동력학적인 문제이고 칸트는 이 문제를 네 번째 안티노미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티노미를 해결하는 것은 두 안티노미에 있어서 명제와 반명제가 다 같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 잘못인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밖으로도 안으로도 무한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가 중요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험적 변증론에 있어서의 핵심인 질문이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이제 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상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과정의 착오, 오류를 변증하고 있는 과정. 우리 오늘 읽어나가야 할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적, 시간적인 세계가 밖으로도 안으로도 끝이 있다. 즉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역시 어떤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한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것도 사실은 문장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있다, 없다라고 논의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있다라는 것은 없다를 반증하고 없다라는 것은 있다를 또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두 가지 쌍 개념들인데 그 두 가지 다 확언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불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다시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안티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되게 감탄을 했는데요. 우리가 중세시대 내내 철학사를 읽어오면서 이런 불가지의 개념들을 접근해 나갈 때 언제나 항상 그냥 그건 신이니까 동어 반복적으로 끝내버렸어.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칸트가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은 우리가 경험의 한계를 감각적으로 알고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공간과 시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할 얘기도 많고 아마 얘기보다는 조금 각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메타인지 심리학 뭐 이런 얘기들 예시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폴폴폴폴 연기가 나서 이게 딱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100이면 100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본네트를 열어봐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행동을 할 게 없어요. 그냥 부채질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거기서 내 차, 내가 익숙한 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차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 메타인지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려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본네트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렌트카 회사에 전화한다거나 보험사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안다고 여기는 그런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을 알매 접근하기 위해서 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식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을 사실은 그동안 우린 돌아보지 않았구나. 이것을 칸트가 지금 꼬집고 있는 큰 맥락에서 순수 이성 비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알면 알민데 안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뭐 현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누적적으로 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 우리가 말했던 세계 영혼, 신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매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조차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철학에 많이 와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선 다시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첫째 안티노미의 명제와 반명제가 저지르고 있는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들이 전체로서의 세계를 마치 우리들의 직관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대상처럼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오류 1번이죠. 전체로서의 세계는 세계 안에 있는 기타의 직관적인 대상처럼 우리들의 직관에 주어져 있지를 않다. 세계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과제로서 주어져 있다. 붉은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제는 이제 불가지의 영역이겠죠. 근데 우리가 불가지의 영역, 신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보면 이제 뭐 불교의 석가모니, 뭐 기독교의 예수 이렇게 떠올려 보면 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 오류이겠죠. 감각의 세계는 절대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경험적인 후퇴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즉 한정된 것으로서의 계열의 하나하나의 향으로부터 항상보다 더 먼 항으로 스스로 경험이나 역사에 이끌어줌이나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통해서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먼 항으로 나아가고 오성의 가능한 경험적인 사용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그 어디에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저는 여기에서 오성의 확장 이 단어를 좀 뽑아내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라고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오성의 확장으로서만 그 안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이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의 원리를 사용할 때 이성이 해야 할 본래적이고 유일한 일이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성의 본래적인 사용, 목적 그리고 그것이 경험적인 어떤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경험에 입각해서 문제은행처럼 뽑아내서 이거 옛날에 이거였어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경험적인 어떤 여기 이제 좀 개념 앞에 넘어가서 좀 더 짚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선험적 가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경험적 가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 가상의 영역으로서 오성을 발동시켜서 최대한 그에 가깝게 생각을 하는 이성의 확장작용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성이 해야 할 본래적이고 유일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세계는 어떤 종류의 일회적이고 전체적인 직관에 있어서처럼 우리들의 인식이 후퇴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퇴하는 그 속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후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뭘 말하는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는 우리들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 비로소 우리들의 것으로 된다. 여기서는 의미심장하죠.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들은 어떤 완성된 대상들에 관해서처럼 세계에 관해 정해진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들의 인식은 언제나 계속해서 규정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인 세계는 아파크로보와 한정되지 않는 대상도 아니고 여기서 이 문장이 조금 더 정확했어요. 앞에 문장보다. 한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계 지을 수 없다라는 문장보다 지금 읽는 한정되지 않는 대상도 아니고 한정된 대상도 아니며 하나의 무한정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 훨씬 맞겠죠. 달리 말하면 세계는 하나의 이념에 지나지 않으며 발견해내는 원리일 뿐이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세계는 직관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없다 하는 점에서 칸트가 옳은지 모른다. 그리고 세계의 끝이 있는가? 그렇다면 세계의 한계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계선이 없는가? 세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물질은 어디까지 연장되어야 무한히 나눌 수 있는지 이제 질문으로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무한히 나눌 수 없는가 등등의 이야기 등등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물음
인데 이제 칸트의 뜻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또 한번 정리를 하죠. 즉 이런 물음들은 잘못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형이상학에서의 논의들이 사실은 현대적인 눈에서 보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이분법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낮과 밤은 어떻게 되고, 뭐 물과 불은 어떠하고, 뭐 이런 원자론에서부터 기계론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도식화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그 체계 안에 포섭되지 않는 어떤 것을 되게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맞아요. 말을 하지 않는, 혹은 그 안에 안에 기준점으로서 분류할 수 없는 맥락들을 이제 좀 인공적으로 되게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류해내진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직관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이 가능한 세계 안에서 타당한 관념 표상들을 직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에다가 옮겨 놓음으로써 이런 물음들은 잘못된 전제 위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전제라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좀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의 전제에는 잘못된 전제는 없는가? 우리가 또 현대적인 눈에서 본다면 칸트의 논의도 되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는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체계 안에는 당연히 전제된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된 개념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 체계들은 되게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게 칸트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칸트에서 잘못된 전제 혹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강력한 전제에 대해서 돌풀님께서는 좀 인지를 하셨나요? 잘못된 전제를 그동안 이제 그 이전의 철학에서 잘못된 것들을 칸트가 이거 주구장창 여기로 이제 안티노미 얘기하면서도 까고 있고 그래서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칸트의 잘못된 전제는 네.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칸트의 잘못된 전제.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당장 저도 네. 당장 모르겠네요.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칸트를 완전히 우리가 읽지 않아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오성에 입각한 분류론,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전제, 기본 개념들이 있었죠. 맞아요. 뭐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 뭐 양 개념, 관계 개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하는 얘기조차도 하나의 가상에 대한 얘기, 오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제 위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뒤집어 다른 고찰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해 칸트는 전체로서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이라고 말한다. 조금 발을 빼는 느낌이 들죠. 전체로서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이다. 그럼 아래쪽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바톤 터치를 해서 자, 좋다. 좋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hirschberger 이 서술하면서 되게 도발적이에요. 이분 재밌어요. 막 혼자 논증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만큼 몰입을 했다는 건데 자, 칸트에게 묻고 싶대요. 끝없는 과제를 끝맺기 전에도 세계가 다른 존재자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그러한 하나의 대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적어도 세계에 관해서는 이미 인식되어 있지 않은가? 세계가 그냥 하나의 대상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 우리들은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에 관해서도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갖다 대는 척도에 따라 남김없이 인식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대상이라고 한다. 야, 우리가 대상을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를 인식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대상이라고 하잖아. 세계에 대해서도 야, 세계가 우리는 세계를 직관할 수 없지만 세계라고 하잖아.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칸트한테 묻는 거죠. 칸트는 이성을 선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자유와 필연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안티노미도 해결하려 한다. 여기서도
이념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각이다. 칸트는 우선 현상계의 보편적 필연성을 다룬다. 이 현상계는 이미 그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범주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필연성은 건드려지지 않는다. 현상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세계겠죠? 세계에는 인과 법칙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보편적 법칙이요, 경험 전체의 바탕에 깔려있는 법칙이다. 생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을, 물론 생겨났거나 발생하는 원인의 인과성도 역시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런 것에 의해서 경험의 모든 영역은 그것이 아무리 멀리 뻗친다 하더라도 단순한 자연이라는 총체 개념으로 변하게 된다. 인간이 이 공간적, 시간적인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현상들이며 한결같은 자연 법칙에 따라 다른 현상들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고 행위의 조건으로서의 현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져 이것들과 결합되어 자연 질서의 유일한 계열의 항들을 결정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계속 일관되죠. 자연 법칙. 이거예요. 자연 법칙. 자연은 법칙으로 흘러가. 아까 세 번째 안티노미가 그거였잖아요. 자연 법칙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냐 없냐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소위 인간의 경험적인 성격은 칸트에 따르자면 인과적으로 결정지어져 있다. 인간의 성격도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칸트가 자기의 범주론 때문에 자연 안에서 자유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12 범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범주 밖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범주 밖으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자연 개념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정의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그 사상사적인 배경은 근세의 기계론적인 사고와 스피노자의 인과관계의 고리, 그 사슬 및 뉴턴을 절대화한 것 등이다. 또 반면에 이게 있죠. 객관적으로는 사태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본 사람은 휴메이다. 휴메에게는 자연 법칙이 개연성의 성격, 이 개연성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필연적인 게 아닌 거죠. 적어도 유비적으로는 자유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그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존재자에게는 그 독자적 법칙에 따라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층이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빛으로 비껴져서는 안 된다. 자,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자유에 대해서. 그러나 우선 칸트는 거의 200년 동안이나 자기의 철학을 통해 자연과학자들을 위해서마저도 자연의 개념을 결정해 왔다. 그리고 이런 개념 규정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우리는 보통 분명히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던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칸트는 단순히 경험과학의 인식론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윤리학자이기도 하다. 이게 중요하죠. 아니 그는 첫째로 윤리학자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 번째 안티노미를 해결하는 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윤리적인 자유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구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자유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의 범위 내에서 형이상학을 새로이 끼쳐주려 할 때 윤리적인 동기가 진정한 추진력이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거는 뭐 이런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살인 누가 했을 때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최소한 지켜야 할 게 있지. 인간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인제 칸트적인 말들이라서 윤리적인 자유는 어떻게든 보장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칸트가 그래서 이 장의 선언적인 탐구 전체가 노리고 있는 목표는 자연은 적어도 자유에서 생겨난 인과관계에 모순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낼 수 있고 또 이것만이 우리들의 관심을 끈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를
자연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자연과 자유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칸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의지의 자유. 의지 중요합니다. 의지. 이후에 이제 뭐 쇼펜하우어나 뒤에 철학자들한테도 의지, 니체에도 그렇고요. 의지, 힘이 중요하죠. 의지의 자유. 칸트는 이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감성의 충동에 의한 강제에서 풀려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적극적으로는 그 자연의 여러 원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강제력과 영향력을 거스르면서 시간의 질서 안에서 경험적인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는 어떤 것을 생산해내고 일련의 사건들을 완전히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 또는 인과관계라고 정의한다. 이게 자유다. 자유의 정의가 나왔죠, 칸트. 자발적인 거예요. 어떤 것들 생산해내는. 그리고 강제력과 영향력을 거스르면서. 그래서 칸트는 이런 능력을 예지적인 성격이라고도 일컫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발성 또는 다른 원인이 미리 주어짐이 없이 스스로 시작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인과계열과 인과적인 결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우리들의 행위의 원인을 갖게 된다. 인과적인 결정의 테두리 밖, 아까 자연 법칙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 자연 법칙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명. 어 넌 운명대로, 모든 게 운명대로만 가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과적인 결정의 테두리 밖이라는 말. 운명이 바뀌다. 이성은 예지적인 성격 때문에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때려 부셨고, 우리들은 예지적인 원인에 부딪히게 되고 본체적인 것과 소위 물 자체의 영역에서 움직이게 된다. 411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칸트는 세 번째 안티노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두 가지의 명제들은 다 같이 참이다. 아까 세 번째 안티노미가 이거였어요. 자유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연 법칙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있냐 없냐 이건데, 두 명제 다 참이래요. 다만 우리는 명제, 자유는 예지의 세계에, 아까 예지의 세계 나왔죠? 자유는 예지의 세계에, 그리고 반명제, 필연성은 현상의 세계에 관련 지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눴어요. 이거 정말 탁월하다고 보는데, 자유는 예지의 세계에, 필연성은 현상의 세계는 지금 우리 실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관련 지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명제는 서로 충돌을 피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둘 수가 있다. 그러나 칸트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공간 시간적 세계 안에서 동시에 인과적으로도 필연적이라고도 현상의 세계에서 앞서간 원인의 측면으로부터 결정된다라고 나와요. 또 자유라고도 예지적인 성격 때문에 최초의 발단이라고 자발적으로 정해진다. 보는 것은 매우 궤변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어떻게 필연적인 것과 자유가 동시에 성립이 되냐. 우리는 자유와 더불어 주어져 있는 이 예지적 원인을 현실성이라고도 또 가능성이라고도 증명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모든 추리적인 사고는 감각적인 경험에 한정되어 있고 예지적인 원인은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는 생각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지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의 보편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칸트는 자유의 이런 근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모순인데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칸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윤리학, 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언 명령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당위이다. 당위는 전체적인 자연에서
달리는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필연성과 근거들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위의 필연성은 인과적인 결정의 필연성이 아니다. 당위의 필연성은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물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성은 완전한 자발성을 가지고서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질서를 만든다. 이성은 이 질서에다 경험적인 조건들을 끼워 넣는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고 간단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이게 칸트적인 거죠.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어떤 필연적인 의무적인 의무 맞아. 의무. 의무 당위라고도 하죠. 정언 명령 내 안에 어떤 양심의 명령. 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이렇게 해서 칸트는 윤리적인 당위 안에서 예지적인 성격과 자유에 바탕한 이 성격의 인과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들이 발견했거나 적어도 발견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이성의 이념들이 현상으로서의 인간의 행위에 관해서 참된 인과관계를 증명해냈으며 또 이 행위가 생긴 것은 경험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근거를 통해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이념이거나 선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칸트가 자기의 선험 철학의 도움을 받아 필연성과 자유, 자연과 인간, 사실성과 윤리성, 존재와 당위 등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제가 여기 안티노미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봤었는데요. 안티노미에 관련된 그 설명이 철학 사전의 설명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안티노미의 설명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뭐 해겔도 말했다고 하는데 아까 모순이라고 했죠. 이율 배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A는 B다. 이게 진리예요. 그 A항과 B항이 있어요. A 이꼬르 B. A는 B다. 이게 진리인데 아니 솔직히 A와 B가 같지가 않죠. A, B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 사람은 뭐 생명이다 할 때 사람과 생명이 완전히 같지는 않잖아요. 그 A와 B항이 어떤 요소,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도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근데 또 같죠. 이 모순이잖아요. 같으면서 달라. 다르면서 같아. 그래서 이게 인제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라는 건데 근데 저는 진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겔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진리는 모순적이에요. A는 B다. 이거 이런 정의부터가 이미 모순이에요, 이미. 근데 실제로 같으면서 다르거든요. 실제 칸트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제 이전 철학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하면서도 자기는 모순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유는 예지의 세계, 필연성은 현상의 세계에 관련지어 주기만 하면 된다. 탁월한 접근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칸트를 비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잘 이렇게 잘 짰죠.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율 배반, 안티노미 근데 이 형식 자체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안티노미는 다 모순이거든요. 어떻 다 모순이에요. 필연성과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유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단순하냐 복잡하냐. 한계가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다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맞아요 또. 우주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주는 한계가 있으면서도 없어요.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아요. 자유가 있으면서도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이면서도 우연적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뭐 어떤 걸 갖다 대도 아까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믿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 맞아요. 사주팔자는 운명이죠. 필연이죠. 그거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주팔자대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 세계가. 사주팔자 외에도 다 반드시 우연적인 요소, 인간의 어떤 노력, 자유 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인간의 자유만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믿지 않는다. 세상에 운명 같은 거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100% 자유? 그것도 말이 안 돼. 어떤 법칙이 있고. 그래서 우주가 생겨난 것 자체가 모순 덩어리다. 어, 한계가 있으면서도 없고. 근데 이거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 이쯤에서 또 인제 지니님에게 바톤 터치를 음. 412쪽 두 번째 문단 해 주시죠.
네, 412쪽 두 번째 문단은 사실 여기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따로 들으시는 분들이 따로 끊어서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414페이지까지 쭉 한 호흡으로 읽으시기를 좀 권하고요. 어,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지점이 인간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인간 인식에 대한 어떤 오류들,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변증론과 같은 부분이었다면 여기서는 방금 돌풀님이 읽어주신 이 맥락에서는 좀 질문이 달라져요. 이제 인간 인식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조금 넘어오고 있는데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핵심 쟁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칸트의 논의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면 앞서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혹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예시가 있다면 그럼 도덕과 윤리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우리가 현상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 뭐 만져볼 수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성과 오성을 통해서 도덕에 접근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의무적인 부분이 인간의 어떤 부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도덕이나 이런 윤리 부분은 현상처럼 우리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규칙처럼 그냥 바른 생활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만 해서 교육이 완전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사실 모든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법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만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도덕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부터 칸트는 시작을 해서 내부의 어떤 명령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도덕과 윤리의 어떤 문제가 필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러하냐면, 객관적인 어떤 인과율 있죠.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순수이성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자유는 왜 그럼 연결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측은지심이라든지 동양에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뭐 우물에 빠진 강가에 빠진 아이에 대한 내용 여기 이제 칸트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위험에 처하게 된 어떤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정동이 일어날 텐데요. 그 동향이 여기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정언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이해관계 혹은 내 외적인 어떤 뭐 득과 실에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그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언명령과는 좀 다른 영역으로 정언명령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런 인간의 자유는 이런 정언명령적인 행동을 할 때에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칸트의 영역이고 그것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구한다면 살해금을 받을 수 있겠지 혹은 뭐 지역의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뽑혀서 뭐 매스컴을 타겠지 뭐 이런 순간적인 이해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라든지 뭐 욕망에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이 사실은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이고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자유와는 좀 다른 개념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완전히 떨어져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자유가 보장될 때 우리에게 당위성이 주어질 때 사실은 인간, 개인, 나 스스로의 존엄성이 지켜진다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지키기 힘든 규칙이잖아요. 정원명령 자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개인이 우리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어떤 뭐 행동 결과라든지 우리 그런 이해관계 좀 이기적인 어떤 요인들의 총합으로서의 사회 전체를 사실 책임질 수 없겠죠. 그 책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제가 읽어야 할 부분 412페이지 두 번째 부분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책임에 대한 얘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런 맥락과 그 칸트의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그 지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인간 개인이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자유롭고 스스로 존엄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412페이지이고요. 책임을 지는 문제라고 날개가 달려있죠. 이렇게 해서 칸트는 윤리학을 위해서도 또 재판을 위해서도 중요한 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한 인간의 행위, 예컨대 거짓말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되어야만 할 때 이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경험적인 성격에 바탕을 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주어져 있는 자연의 결과를 규정하는 일련의 원인들을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나쁜 교육, 나쁜 사회, 악질적인 천성, 유혹을 하는 기회 원인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말이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한 자는 마치 그때에 그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평가받고 때로는 죄가 있다고 단죄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나가버린 여러 조건들의 계열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행위를 한 자가 일련의 결과를 완전히 스스로 시작하기나 한 것처럼 이 행위는 그 전의 상태를 봄에 있어서 조금도 조건지워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해야 될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죠. 이런 비난은 이성 법칙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때 우리는 이성을 위에서 말한 경험적인 모든 조건들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를 달리 규정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이라고 본다. 즉 우리는 이성의 인과관계를 그저 감성적인 동기와 경쟁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행위는 행위자의 예지적인 성격으로 돌려진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적인 죄책을 갖게 된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지점으로 던져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 개인의 이야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거짓말로서 혹은 사실로서 이게 믿음의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 과정들, 인지로서의 과정들을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죠. 이 말에 의해서 자유와 필연성에 관한 칸트의 이론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 더 표면화되는 것 같다. 사실은 이게 바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 좋겠고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신이 매우 날카롭게 묻고 있다. 이성이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이성은 현상의 경험적인 성격, 감성 양식 안에서 매우 정확하게 규정되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행위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언명령, 가언명령 둘 중 하나를 얘기를 든다면 지금 방금 얘기되어진 인과관계에 따른 반은 가언명령에 해당되겠죠. 그럴 때 가언명령 하에서의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으로 압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다시 이 경험적인 성격은 예지적인 성격, 사고 양식 속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후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들의 경험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그 예지적인 성격을 그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예지적인 성격 안에 있는 이성의 인과성은
한 가지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생기거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모든 시간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현존해 있고 한결같다. 그러나 그 자체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태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성은 다른 것을 규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상태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은 왜 스스로 달리 규정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을 수는 없고 왜 이성은 스스로 인과성을 통해 현상들을 달리 규정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점,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 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예지적인 성격은 다른 경험적인 성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41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까지가 연결된 지점이고 그것이 이제 넘어가서 415페이지까지는 이런 논의가 사실은 칸트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레가논에서도 있었고 그 이전에 플라톤의 이데아에 관계된 비판 논의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가지고 와서 힐시베러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41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아직도 자유일까? 그 배후에는 한 가지의 허구, 한 가지의 그런 것 같으니 숨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 같은 이게 나왔어요. 파이 힝거의 칸트 해석은 세 번째 안티노미를 해결할 때 자유의 의미를 그런 것 같은이라는 말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 전체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B583에는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의 쪽수 같아요. 글자 그대로 그런 것 같으니 실려 있다. 한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 아니 단죄를 받아야 할 때 그런 것 같이 보인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은 그 사람이 달리는 어쩔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아니 공간과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만이 실제적인 인간이다. 그러나 칸트를 따르자면 이런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런 사람은 예지적인 성격을 위해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는 오직 보편적인 이성의 소질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행위를 이성적으로 관찰할 때 남는 것은 그런 것 같은 뿐이다. 칸트도 상당히 풀이 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의 진정한 도덕성, 공적과 죄책과 우리들 자신의 행위마저도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감춰져 있다. 우리들의 책임은 경험적인 성격에만 관련 지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자유의 순수한 결과인지 또 어느 정도가 단순한 자연이나 기질에 피할 수 없는 결함이나 혹은 그 행복한 성질의 탓으로 돌려야 할지는 아무도 밝힐 수가 없다.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의에 따라 재판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언제나 자유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오직 자유에 대한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415쪽으로 가면 이제 이걸 칸트를 비판하고 있어요. 칸트의 한계로 본 것 같은데 힐시베르건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그의 선언적인 방법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뜻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념이 그런 것 같은 이상이었다면, 만약에 이념이 어떻게 해서든 칸트가 말하는 현실적인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라면, 혹은 거꾸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현실의 세계가 이념에 관여하고 따라서 이념에 의해 형성되거나 또는 적어도 이념과 더불어 형성되었다면 사정은 달랐을 거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렇게 된 동기는 그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데 있다. 즉 이념들은 허구로 꾸며내어진 것이 아니며 경험은 아무리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념에 종속되어 있으며 우리는 경험 개념과 유비하면서 이성의 이념들로부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감각 경험과 이성의 사고를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다. 이런 것은 칸트도 프롤레고메나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조금도 모르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것, 즉 그것의 개념을 밝혀야 할 그런 연결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는
단순히 연결짓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이념이 경험의 인식의 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또 이성의 이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이원론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무분별하게 지금은 이 이념을 적용했다가 또 얼마 안 있어 저 이념을 적용했다가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경험적인 관찰 방법은 이성이라는 통일된 관점 하에서 관찰되어지는 사물에 의해 함께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오성 개념도 일정한 도식을 따른다. 간단히 말해서 칸트의 이념은 그 선엄성을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이념은 현실, 실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칸트는 프롤레고메나의 같은 절에서 현상이 언제나 하나의 사태 자체를 전제로 하고 사람들이 그 사태를 보다 자세하게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 사태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 안에서 아는 것과 이성의 이념 안에서 이론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것처럼 관찰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요청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칸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존재와 당위가 구원될 길 없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 칸트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까 밝힐 수가 없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자연 법칙에 의한 거냐, 자유의 순수한 결과인지, 기지를 피할 수 없는 결함인지 모른다. 밝힐 수 없다. 그 재판도 못한다. 이런 딜레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이라는 말을 했고요. 자, 진희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거를 아마 말로 설명하기 칸트도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에 이제 너무 젖어서 그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순이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꼬집어 생각하면 그다지 모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논의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칸트의 논의를 좀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고 저는 조금 이제 부제목을 붙여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는 편인데 이제 칸트는 이성에 대해서 이성의 순수 이성의 비판이라든지 실천 이성으로의 연결 그리고 판단력 비판 등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읽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신뢰는 좀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맹목적인 신뢰를 사실은 그렇게 소거시키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증명하고자 했고 그 증명하는 방법을 한계를 좀 수용하는 방식으로 좀 시작을 했다는 점이 조금 더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맞아요. 또 그것으로서 이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있었던 지점들이 사실 보입니다.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존재론의 영역과 이제 언어로서 풀어내거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의미론의 영역이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영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어려웠던 지점이라서 칸트의 이제 어떤 선언 철학적인 부분이 초월 철학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416쪽 두 번째 문단을 자, 네 번째의 안티노미에 있어서도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동적인 문제다. 이 다이나믹한 것이래요. 아니, 이 문제는 동적인 문제 그 자체다. 낡은 형이상학은 언제나 모든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첫 번째의 무조건적인 존재자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첫 번째의 무조건적인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의 이데아라고도 했다가 스스로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는 첫 번째의 것, 부동의의 동자였죠. 라고 했다가 순수 현실태니 제1 에네르게이아니 스스로 있는 자니 가장 현실적인 존재자니 가장 완전한 자라고 한다. 경험론은 결과를 보고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추론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현상들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
칸트는 이런 낡은 문제를 다시 받아들여 네 번째 우주적인 이념의 공식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상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의 현실적인 존재의 의존성의 절대적인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경험론을 따르면서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이 완전성이라는 이념은 이성 안에 있고 그 이념에 걸맞게 경험적인 개념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즉 칸트는 낡은 형이상학의 근본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상을 총괄할 때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따라서 현실적인 존재에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의 계열에서는 그 실존이 그저 필연적일 그런 조건지어지 않은 항은 아무 데도 있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조건적인 것인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조건지어진 것의 조건을 물을 때 행해지고 있는 거슬러 올라감이란 어떤 것인가? 칸트는 이 두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다시 인식이란 직관 플러스 사고다 라고 하는 그의 근본적인 견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원칙적으로 경험적, 즉 감각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논의는 되게 일관적이죠. 세계를 말할 때는 경험적인 것은 감각적이야. 한정되어 있다. 감각의 세계는 현상 이외에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상은 언제나 감각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는 관념,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사물 자체를 우리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험적인 계열의 어느 항으로부터도 현실적인 존재의 원인을 경험적인 계열 밖에서 찾아내기 위해 감성의 영관 밖으로 뛰쳐나갈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조건들은 현상의 세계 안에서만 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들이 이미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후퇴가 있다. 경험적인 조건들의 이런 연관을 벗어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설명 근거에로 빠져드는 것은 인식의 의미에 반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무의미한 것이다. 인과성의 근본 명제는 세계 자체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전체로서의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식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칸트가 경험론의 바탕 위에 서서 경험론의 언어, 즉 우리들이 반대했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체로서의 세계에 관한 말을 함으로써 현상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버린다고 한 말을 알고 있다. 자, 이제 다음 문단부터는 지니님이 해주세요. 물론 칸트는 경험론의 바탕에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건들의 총체로서 그저 무조건적인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말은 합리론은 이 말로써 신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버릇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리론자들이 쓰는 무조건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다. 무조건적인 것, 뭐 당위적인 것,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무조건성이라고 번역된 책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은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칸트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것은 세계 밖에 있는 무조건적인 자다. 왜 아직도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을까? 안티노미에 대한 이성의 관심에 관한 배울 것이 많은 장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안티노미에서 칸트가 규정한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무조건적인 자에 매달리는 것은 다시 실천이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수 이성에 대해서만 선험 철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험 철학에 대한 논의가 도덕 이론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 하면 이데아하고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면 실체와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칸트라고 한다면 진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칸트를 따르자면 단순한 경험론은 도덕과 종교로부터의 힘과 영향력을 빼앗아 버린다. 만약에 세계와 구별되는 근원적인 존재가 없다면, 만약에 세계의 시작이 없고 따라서 원초적인 창조자가 없다면,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들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고 영혼이 물질처럼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고 멸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도덕적인 이념들과 원칙들도 그 타당성을 잃고 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진리는 도덕과 별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며 읽어 나가시면 그 맥락 논의를 이렇게 상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칸트가 원했던 건 장대한 윤리적인 건물의 토대를 고르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의 이성 이념들에로 돌아온다. 절대자는 규제를 하는 원리다. 가령 세계 자체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그 의존성 때문에 끝없이 후퇴하고 이런 계열 밖에서는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열 전체가 모든 현상들의 가능성의 근거로서의 어떤 예지적, 그저 필연적인 존재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이성은 경험적으로 사용될 때 스스로 길을 가고 선험적으로 사용될 땐 자기의 특별한 길을 간다. 이게 되게 좋은 문장이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인 자는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선다. 즉, 세 번째 안티노미에서 말해진 예지적 자유의 경우, 이제 자유의 경우에는 사물 자체로서 주체는 아직도 조건들의 계열에 속해 있고 오직 인과성 그 자체만이 예지적인 것과는 반대로 필연적인 존재는 완전히 감각 계열 바깥에 있고 오직 예지적으로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오직 생각되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성, 자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망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인과적인 어떤 것들은 만약에 하면서 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생기고요.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는 좀 먼 곳으로 아까 읽었던 문장처럼 먼 지점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겠죠. 이성의 이념은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상의 계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무한정한 경험적인 후퇴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겉보기 안티노미를 해결하기 위해 해냈던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만 행해진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자는 낡은 형이상학만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증명되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자의 증명 불가능성이 나오죠. 왜냐하면 증명이란 현상계 내에만 있기 때문이다. 증명은 사실 그 앞에 논의와 뒤에 논의의 순서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 순서적인 결합이 있기 위해서는 인과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해지죠. 그런데 그 앞뒤 맥락의 관계성을 이제 다 잘라내고 무조건적인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증명이란 말이 사실 통하지가 않죠. 그러나 또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고 유물론과 무신론이 믿고 있는 것처럼 증명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평생 영원히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유물론이나 무신론처럼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시 현상의 바탕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를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념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죠. 칸트는 두 개의 모순되는 명제들 중에서 반명제는 현상계에 관련 짓고 정명제는 이성의 이념에 관계 지음으로써 안티노미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제들은 다 타당하거나 각기 다른 자기의 영역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을 순수 이성의 변증론의 특별한 공적으로 보고 있다. 절대자를 순수 이성의 이상이라고 설명할 때 칸트가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배울 바가 많은 것이다. 그는 플라톤을 이어받아 이상을 모상의 보편타당한 규정의 원형이라고 본다. 이 이상들은 객관적인 실체나 실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환상이 아니라 이성의 불가결한 기준이다. 이성의 불완전한 것의 정도와 결함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그런 종류에 있어서의 완전한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순수 이성의 이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설명 그대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읽어보시면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들이 하나하나의 윤리적인 행위를 이상이나 가치에다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이것들에 따라서 모상의 완전성이 큰지 적은지를 측정하고 여러 가지 덕을 조건지어진 것이라고 보고 이와 반대로 이상을 덕을 조건짓는 무조건적인 자라고 보는 것처럼 모든 존재자를 조건지어진 것으로 조건지어지지 않은 자로 아는 자로서의 하느님에게 관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하느님은 만물의 원형이다. 만물은 다 같이 결함이 있는 무상으로서 스스로 가능성을 위해서 스스로가 있기 위해서 원형으로부터 소재를 받아들이며 많건 적건 이 원형에 다가서며 언제나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다.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순수 이성의 이상을 여기에 예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무조건적인 자로서의 하느님은 현실성 전체,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이다. 이제 무조건적인 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존재자들의 가능 근거가 하나의 기체 안에서처럼 이제 확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마치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 같으며 또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제한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 형태를 갖춘 것이 공간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이 근원적인 것을 단순 유일, 완전히 충족한 것, 연원, 최고로 현실적인 것, 즉 하느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논의이죠. 여기서는. 우리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쿠사누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익숙한 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객관적인 실제는 조금도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 객관적인 실체, 이것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선언적인 이상은 이념일 뿐이고 이념보다 실제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상 그 자체와 따라서 그 무조건적인 자를 실제적인 존재자이거나 한 사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낸 것,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각해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까지 주어지게 된다. 즉 가장 현실적인 존재라는 이상은 그것이 일종의 관념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실현되고 그 다음 기체를 갖게 되고 마지막 인격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이상과 모든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라고 생각되는 자는 실제인 사물의 보편적인 규정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 연결이 사실은 우리가 칸트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뭐 초월적인 어떤 것과의 연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마치 초월적인 것에서부터 기인해서 흘러는 발원지가 그곳인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 사고 안에서의 직관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선을 긋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가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날개 부분을 먼저 쭉 훑어보면 뭐 정신의 무력함이라든지 신은 단순한 이념인가? 라든지 이원론인가? 여기 이제 데카르트와 칸트의 비교 뭐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성이라든지 신증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본체론적 증명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인 증명 그리고 목적론적인 증명 등등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절대로 이해된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이제 돌풀님과 저도 절대로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되게 거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뒤에 이어가서 이제 이성 이제 절대 계몽주의, 뭐 이성 절대주의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크게 이용되고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보면서 읽어 나가셔야 될 부분이고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우리가 또 칸트의 저작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 나가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일단은 칸트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가, 칸트의 논리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창조적 오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맥락에서 이 칸트의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체화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항상 저는 염두에 두면서 읽거든요. 근데 주로 인제 칸트의 맥락, 이 철학자의 맥락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hirschberger가 해석한 걸 우리가 또 다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많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보는 거니까요. 자, 계속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21쪽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우리는 이념과 로고스의 힘이 허물어진 것을 보았다. 칸트는 관념 실제론과 이것의 관여 사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었다." 이런 말 자주 나왔죠.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자주 나와요. 종종 나왔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칸트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전의 철학에서는 "내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철학자들이. "이거 몰라. 난 몰라. 물 자체 몰라. 신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인제 좀 인간의 한계를 두는 건데, 음 경험론의 영향이 그를 압도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실제와 현실을 기초짓는 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직 일종의 관념이라고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흉이 진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흉은 인식을 관념의 다발이라고 했잖아요. 뭐 관념의 다발일 뿐이야. 흉은 되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으니까요, 경험론은. 경험론의 영향을 받아 플라톤으로부터 칸트로 사태가 변화된 것을 묘사해내는 것은 이념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즉 이념은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로부터 의심스러운 주관적인 의식의 내용으로 변한 것이다. 존재자들 중에 존재자, 이 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뭐 일자, 이데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운 주관적인 의식의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의심스러워.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죠. 칸트에게 있어서의 이념은 막연하게 실제 위에 떠돌고 있으며 일종의 발견을 해내는 관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런 맥락이 은근히 과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뉴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런 관찰 방법을 때로는 허구나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보는 방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은 것일까? 당장 칸트의 해결이 모험적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이제부터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것과 조건들 전체가 가장 비실제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 선험 철학의 방법에 의해서 종교가 매장되었다고 믿는 것과 칸트가 무신론자라고 불리고 그의 순수이성 비판이 여태까지의 신증명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금서 목록에 실렸다는 사실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이후의 무신론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칸트를 언제나 끌어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칸트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신을 단순히 선험적인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들 하나 이 말은 칸트의 신에 관한 형이상학이 특별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칸트 자신은 무신론자가 아니었고 또 그는 이런 모든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신에 관한 사상은 도덕적인 요청으로서 신이 왜 필요하냐? 도덕적 요청. 이 도덕적인 요청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적인 철학의 의견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신에 관한 사상은 이론 이성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여러 기초 자료들에 의해 증명될 필요는 없고 증명될 필요는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은. 그런 기초 자료들은 제시될 수도 없다. 거꾸로 이와 똑같은 동기로 신에 반대하는 증명도 제시될 수가 없다.
뭐 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신은 필요하다. 이제 좀 뉘앙스는 신은 필요해 어쨌든 도덕적인 요청 때문에. 그래서 칸트에게서는 신은 실제이고 이와 똑같이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의지의 자유도 사실이다. 저도 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이 없으면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에 관해서도 의지의 자유에 관해서도 이 실제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시간 공간적인 현상의 세계를 실제라고 일컫고 있다. 자, 이런 현상의 세계에 맞서 있는 것은 이성 이념의 세계, 즉 예지의 세계 전체, 따라서 신이요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실제성이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연구해도 좋은 것이다. 칸트의 이런 견해야말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성은 경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선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특별한 길을 걷는다. 이거 아까 나왔던 문장이죠. 이 두 가지의 궤도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원론이다.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은 세계에 대해서 적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신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사물들의 과정에 속하지 않고 소위 진공 안에서 떠돈다면 진정한 의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원론을 피하려 하고 신에 관한 이념을 실제 전체에 대해서 질서지우고 규제하는 하나의 최고의 원리라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발견되어진 이념은 이런 이념이 마음대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의 기초를 가진 것이어야만 한다. 마음대로 한 전제라는 말은 분명히 쓰여지고 있다. 다른 편으로는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이성 이념이 생각해내어진 것일 수 없고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경험은 이 이성 이념들에 속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칸트가 한편으로는 예지계와 감성계를 구별하고 다른 편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시 결합시킬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이 똑같이 차이와 통일을 동시에 인정하고 강조하면서 관여 사상과 유비 사상을 가지고서 추구했던 바로 그 목표를 칸트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칸트가 원리적으로는 경험론에서 출발하면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들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검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칸트가 실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는 공간, 시간적인 세계가 그저 실제로 되기도 하고 이성 이념은 오직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뒤에 와서는 이 오직이 장소를 바꿔서 이 공간적, 시간적인 세계는 오직 관념, 표상들로 이룩된다고 말해진다. 이와 반대로 그 배후에는 도덕적인 이념의 예지의 세계가 보다 강한 참된 현실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이론 이성에 대한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철학사에는 이런 윤리적인 이념들이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런 이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의 관념 실제론을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맨 먼저 기초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한 가지의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주관적인 의식의 내용이라고 낮춰져서 평가되는 것은 예지적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다. 이런 것은 마치 플라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현실적인 것은 이념의 세계인 것과 같다. 사람들은 19세기와 마르부르크 학파류의 신칸트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칸트를 해석할 때 자연의 현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도덕적인 현실의 측면을 무시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것의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일상적인 이해와 통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고 나면 물론 이념이라고 생각되어진 신은 충분히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험론에 의해 희석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플라톤적인 이념 안에서 참된 실제를 보면 어떨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칸트의 가장 내면적인 의도를 알아낸 것은 아닐는지 이런 칸트는 과연 비판 전체를 통해서 경험론의 용어와 공식을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지의 세계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424쪽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진희님 어떠셨나요? 음. 아직 논의가 전부 다 끝난 것은 아닌데, 네. 우리 이제 421페이지부터 쭉 읽는 중간중간에
요청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고리를 찾아야 되냐면 칸트에게는 칸트의 인식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칸트는 우리에게 형식으로서 부여된 그런 경험에 입각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사실은 초월적인 개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험에 입각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초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퇴치를 시켰고,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런 지점의 문제가 지금 읽어주신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주신 부분 중에서 시는 도덕적 요청을 바랐다, 이런 지점들도 있었고, 다른 책에서는 그것을 이제 순수 실천의 요청들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칸트가 주장하는 바와 여기서 이제 힐스베르거의 논의, 그리고 힐스베르거가 잘 정리해 놓았지만 우리에게는 좀 혼란으로 다가오는 그런 다른 철학자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칸트의 논의만 가지고 추출을 잘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절대 의무로서의 원칙을 이제 도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칸트의 목소리가 있고요. 절대 의무가 얘기되어짐은, 즉 그 절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능력 자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선언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한 그 요청을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수행 의지와 능력 자체는 또 한 번 우리 개인에게 자유의지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로 칸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 의무로서의 어떤 원칙들, 당위, 정언명령,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완전함을 요구하죠, 완전성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즉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이제 칸트가 실질적으로 영원불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의무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우리 개개인이 완벽한 이성과 오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이 세계는 그런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지점을 연결을 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위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도덕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의 질서, 앞서서도 질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질서가 보장되기 때문인데, 그 질서를 이제 100이면 100,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보편적인 일련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인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존재가 바로 도덕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의무와 원칙, 개인의 수행 능력, 그 수행 능력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유의지에 입각한 것이고, 그 절대적 의무 원칙으로서 우리가 영원성을 바라는 그 초월의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시키는 신에 대한 이해와 그 신이 사실은 불가지의 영역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의무의 결과로서의 어떤 선한 행동이 연결되어진다는 이 지점에서 읽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간의 이성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이성이 접근하면서 그 경험의 활용으로서, 경험에 입각한 요인들로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방법적인 부분을 초월성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신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의 사회, 정치, 법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인간의 개인 존엄성까지도 연결짓고 있다는 지점이 사실은 칸트의 좀 복잡한 논의 중에 한 맥이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몇 분 남았는데요. 그 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 시간에 한 것들이 안티노미, 네 가지 안티노미에 대해서 이율 배반이죠. 모순에 대해서 했었는데, 칸트가 이 네 가지 안티노미를 말한 맥락이 뭘까? 지니님은 이 네 가지 안티노미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직관의 영역. 그게 사실은 경험주의의 오류라고도 쉽게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들을 쭉 적어보면 내가 해봤으니까, 누가 해봤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뭐 등등의 논의들을 근거랍시고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정말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한 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가 혹은 뭐 석가모니가 하느님 이렇게 해서 형상 우리가 이제 뭐 성당에서 교리 책에 보면은 하느님 이렇게 수염나고 남자의 형상으로 보는데요. 과연 그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생기질 않았을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가상에 대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선험적 가상,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적 가상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칙론에 대해서 이제 명제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칸트의 인식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오성에서 감성, 감성에서 오성으로, 오성에서 이성 이념으로 가는 건데, 이제 12 판단이 있었고 12 범주가 있었고, 근데 이 범주와 판단들은 양질 관계의 양상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됐죠. 근데 양질 관계 양상의 틀로 이 안티노미도 네 가지로 나눠져요. 혹시 지니님은 왜 양질 관계 양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는지. 칸트가. 그 범주는 칸트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전통적인. 네, 그런 범주였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범주론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칸트가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한 강조점이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시는 게 더 칸트를 배울 때는 이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길을 그런. 잃지 않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니님이 항상 이제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제가 이제 생각이 막 이리저리 튈 때 길을 잡아주신다. 저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칸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주 극소수만큼 이제 해본다면 아주 이제 편린의 한 조각이겠지만, 이제 감성을 얘기하는 감성론, 뭐 논리를 얘기하는 논리학, 이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겠고, 감성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오성에 관련된 논리학의 분석론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 보여야 하고요. 그 오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개념, 범주 얘기를 하는 분석론 쪽으로 파생이 되고, 또 한 번 원칙을 분석하는 판단 매개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한 맥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이제 감성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오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한 인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이성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성, 또는 다른 책에서 사변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변이성은 이제 감성의 근거가 되지 않은 그 그릇된 인식으로서의 어떤 변증론의 얘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변이성에서도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원칙론, 우리가 원칙론 명제에 따른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 원칙론, 명제에 따른 그 분석이 바로 뒤에 나오는 추리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도식화를 해보자면 분석론에서는 오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 판단의 매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변증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사변 이성에 따른 그릇된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념에 대한 추리, 논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을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